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저희는 진짜 X라는 데는 진짜 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집을 난리 공사로 지어놓고 이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벽엔 금이 가고 끝까지 다 지금 페인트가 벗겨지는 신축 아파트.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신축 아파트는 왜 하자투성이란 비난을 받고 있나? 이것도 한 10년, 5년, 20년 되면 개떡이 돼버리죠. 그 70몇 년 안 되는데 이런데 뭐. 그 밑에 또 깨졌잖아, 저거. 어떤 단지는 진짜 한 10,000건 이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업체들도 그 다음에 똑같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뭐 불량식품 만드는 업체가 계속 불량식품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부실시고 계약해지! 매년 반복되는 부실 아파트 논란. 입주민들의 악몽이 된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적 60분 최지원입니다. 대략 한 달 전부터 추적 60분은 부실 시공 논란이 있는 신축 아파트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하자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주민 혹은 입주 예정자들의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한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입주했다는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8개월여 만에 천장이 부서지고 벽면 시멘트가 깨지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부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중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고심 끝에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했다는 박지윤 씨. 안녕하세요. 이쪽이 오갈 데가 마땅치 않아 급한 대로 홀로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처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다 오시거든요. 부모님 집에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 신혼 살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는 부푼 기대를 안고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신혼집 전셋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전셋집 계약 끝나는 날이랑 들어가는 날이랑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별도로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사전 점검 당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지만 보수가 잘 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수된 아파트 또한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자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지 2달 좀 넘은 아이가 있는데 집이 곰팡이가 쓸고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애가 들어가가지고 뭐 아토피라든지 뭐 기관지 쪽 질병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얼마나 부모된 입장으로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6,500만 원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돈인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큰 돈인데 그래도 가족 건강이 또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이사 날짜에 맞춰 장만한 육아용품도 제대로 사용 한 번 못 해본 상태. 이상 가족이 된 지도 한 달이 넘어갑니다. 보고 싶겠어요. 눈물 나죠. 말해 뭐합니까?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자신의 결정이 이제는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처음 사보고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 진짜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새 집은 사지 말자. 눈 뜨고 코 베는 꼴이거든요. 아, 집 잘 지어줄게, 집 잘 지어줄게. 모델하우스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현혹시켰어요. 현실은 곰팡이 쓸어 있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 10년 된 원룸인 줄 알았어요. 박지윤 씨가 포기했다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00만 원으로 34평이 4억 3천여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 최고가였습니다. 우리는 2017년 당시 무려 8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A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한 입주 예정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김성경 씨 역시 완공된 새 아파트를 보고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방법이 전혀 안 되는 게 잠금 장치가 된 상태에서도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열리고 닫히고 이게 지금 열린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잠겨야 되는데 잠금 상태인데 이거 그냥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방법이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은 그나마 되는 게 이런 되잖아요. 이러면 잠기면 안 열리. 이것도 아까는 또 되니. 또 이것도 안 되네. 아까는 또 되더니 안 되네. 이것도 안 올라가네. 올라가지도 않네. 이렇게 올라가. 그래도 안 베란다 되네. 출입문이 잠기지 않는 상태. 아까는 또 되는 것 같아요. 잠금 장치가 고장 난 겁니다. 아예 시공이 덜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악하게 박아놨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두고 만약에 애들이 와서 손자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이게 빠질까 싶어서 무서울 것 같아요. 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고정 장치가 너무 부실하다. 예. 3개의 나사 구멍 중 단 하나에만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테라스가 오히려 지금 거실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 여기 물이 치면은 거실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실 바닥보다 테라스가 무려 16cm나 높습니다. 비가 오면 테라스를 통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 걱정된다는 성경 씨. 새 아파트에서 발견된 하자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작은 방이라고 하는데 작은 방도 크는데 이 벽지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째 발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물이 얼룩져가지고 물이 스며들어 3번에 걸쳐 벽지를 덧바르다 보니 이제는 벽지가 들뜨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 흔들려. 김성경 씨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청약에 당첨된 후 웃돈을 얹어주고 단지 내 아파트를 2채 더 계약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하고 딸내미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새 집에서 모여서 살자. 그리고 딸이 이번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있으니까 그럼 애를 좀 같이 봐주고 왔구만 해서 한 집에 같이 모여 살라고 집이 입고리 되는 바람에 2개는 해약하고요. 그러니까 한 1억 넘어를 날린 거죠.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김성경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 222세대 중 무려 70%가 계약을 해지한 상황. 이들이 4,500여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납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안 돼요. 저희도 그 브랜드를 보고 프리미엄이라고 광고를 했고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지어진 거를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했던 거라고 너무 다르니까 제 사기 분야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3억 정도만 지어놓지 3억 정도만 지어놨어도 우리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는데 무슨 집이 2억 빌라로 지어놓은 거예요. 명품 테라스 아파트라고 들어갔는데 우리도 너무 순진했지. 명품 테라스 아파트를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광고했어요. 프리미엄 명품 테라스. 당시 A건설사가 내놓은 홍보 자료입니다. 분명히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광고합니다. 더구나 명품 테라스 아파트란 점을 부각했다고 합니다. A건설사가 지은 견본주택 역시 자재며 디자인 모두가 고급스러웠고 넓은 테라스 역시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점검 당시 본 실제 아파트는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약간 눅눅하네요. 이거 눅눅합니다. 이거 이거 뜯어야 되는데. 뜯을까? 잠시만. 오 마이 갓. 눅눅한 벽지를 뜯자 그 아래 벽면을 가득 채운 곰팡이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벽면 아래가 모두 뚫려 있는 등 아파트는 공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테라스에서 살수 테스트를 해보니 창틀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테라스의 고인물이 고스란히 방 안으로 흘러들어올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옷 하나 만약에 잘못 싸면 그 옷은 진짜 안 입어도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내가 먹고 자고 살아야 숨쉬는 곳인데 저 집에서 비가 새면 어떡하지?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피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움에 떨면서 살 수는 없는 집이니까 저희들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결국 화가 난 입주 예정자들은 현장에서 하자 보수 중이던 건설사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내 말이 뭐냐면요. 딱 문서를 주고 계시니까 저희도 또 어쨌든 충분히 보고 저희들도 구하고 이렇게 안동을 키우자면 안 되잖아요. 건설사의 뻔뻔한 태도에 더 분노했다는 입주 예정자들. A 건설사는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3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하자 보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에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걸까? 전문가와 함께 직접 아파트를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입주민이 제기한 하자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더 발견됩니다. 전문가는 먼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난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다는 겁니다. 건축법상 난간 사이 간격 규정은 10cm 이하. 큰 낙상사고는 안 났으면 지금 20cm 지금 됐어요. 20cm. 원래 규정은 어느 정도? 하지만 10cm. 난간 사이 간격이 20cm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유아들이 장난치기 좋은 공간. 다치는 아이들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마룻바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을 움직일 때마다 마룻바닥이 덩달아 움직입니다. 편하게 곱게 이걸 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게 했기 때문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기서부터 균열이 발생한다든가 벌어진다든가 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보수를 해야 할 하자들은 집안 곳곳에서 더 발견됐습니다.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네요. 오. 성인 남자가 힘껏 밀어야 닫히는 서랍. 다시 서랍을 열었다가 닫아봤습니다. 여성 두 손으로 밀어야 겨우 서랍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창틀에선 더 황당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3cm나 이걸 실리콘으로 카바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딱 창틀과 벽 사이에 무려 3cm 두께의 실리콘이 채워져 마감된 상태. 규격대로 시공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제작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이 콘크리트 벽체를 잘못 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이 3cm쯤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실리콘으로 지금 채운 거예요. 근데 보통 실리콘은 곰팡이에도 취약하고 나중에 삭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열에도 영향이 있죠. 단열에도. 네, 단열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내구성도에도 영향이 있고 결국 이게 어떤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서 툭 떨어져 나와버리죠. 여기서 좋죠. 심지어 창틀 마감마저 어설픈 상태였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광고했던 이 아파트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는 어떨까? 옛날 다세대 주택 생각납니다. 그냥 광고만 치고고 이렇게 해놨는데 품질은 좀 7, 80년대 다세대 주택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해당 아파트의 최종 감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점검 당시 일부 창문 시공에 문제가 있어 단열이 잘 되지 않고 지하실 벽면 시멘트가 얇게 발라져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하자가 잘 보수되어 준공 승인이 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감리업체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감리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철근 탐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는 거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하는 게 있고 한 것을 전세를 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상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 사항이 없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파트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걸까?
착공도면하고 중공도면에 상이한 게 있잖아. 하향 시공된 게. 예. 근데 그것을 해서 주장을 해서 그걸 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예. 그 하향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요. 입주민들이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건설사 관계자들 입장은 어떨까? 기타 하자분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 상태에서는 이제 준공을 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 2주 동안 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제 좀 많은 전사적으로 좀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좀 짧은 시간을 최대한 이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억울하고.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집은 네. 이제 누수, 곰팡이 이런 게 거의 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전현장 직원들이 다 여기를 투입돼가지고 한 달 보는 동안 여기서 말 그대로 주야로 이제 한 결과 지금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자재를 다 갈았기 때문에. 그런데 3월 초 입주민들이 촬영했다는 영상.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심각할 정도로 물이 쏟아집니다. 과연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자가 없을 거란 건설사의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제가 의 어떤 최고가 평당 1,300, 4억 3천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들어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이제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거 좀 입주하신 분들은 당연히 입주하신 분들도 지금 이제 70세대는요, 150세대 빼고 70세대는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들어오신 거고요. 아파트의 가치를 알아본 70세대가 입주를 했다. 해당 건설사의 논리대로라면 나머지 152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이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버리고 계약을 해지한 건 이 아파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체 세대의 무려 70%가량을 차지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평생 아파트 하자를 고치면서 사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며 쓰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70%가량이 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아파트 하자가 심각하다는 걸 뜻하는 결과일 겁니다. 문제는 이 건설사가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입주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청주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2015년 당시 이 지역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분양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송영주 씨.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쪽이 이쪽 하단 쪽에 다 곰팡이 났었는데 옷장 속 서랍을 빼내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서랍 모서리에 핀 곰팡이였습니다. 옷장 속을 살펴보자 더 많은 양의 곰팡이가 발견됩니다. 이 상황이 기막힐 따름이라는 송영주 씨. 새 아파트 산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나서 아니 옷장을 옷만 넣고 썼는데 곰팡이가 나니까 저희는 당황스럽죠.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건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 옷장 속에 넣어둔 옷에도 수습이 안 될 만큼 곰팡이가 잔뜩 생겼습니다. 버리려고 이제 내놓으신 거예요? 네. 가방이랑 빨 거는 빨 건데 지금 안에 있던 이 수납 이것도 다 이렇게 곰팡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곰팡이가 나서 안에 옷도 다 빠르고 지금 어제부터 아무리 닦아내도 또다시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 결국 아끼던 옷들을 버려야 할 지경.
전에 살던 집은 오래된 집인데도 곰팡이 한 번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새 아파트인데 몇 달 만에 산지 몇 달 만에 겨울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곰팡이가 났으면은 여름에는 또 여름엔 습해서 또 곰팡이가 날 테고 겨울에는 또 이게 뭐 습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또 곰팡이가 나고 그럼 이건 무슨 곰팡이 물장도 아니고. 지난 2월 촬영 당시 건조한 겨울인데도 방안 습도는 무려 60%. 영주 씨는 무엇보다 3살 배기 아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곰팡이로 뒤덮인 옷장 옆에 아이의 침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건설사에 하자 신고를 했다는 영주 씨. 그런데 건설사는 입주 이탄만 했다고 합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생활하자다. 자기네는 이런 거는 하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환기만 제대로 시켜라. 근데 환기를 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도 없고 한겨울에 계속 환기를 매일매일 시키죠. 근데 여기 안에를 뜯어갖고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옷을 다 뺀 다음에 환기 시킬 수도 없고 본인들은 그렇게 할까요? 본인 집들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현관문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퍼지면은 집값도 떨어질 거고 저희도 걱정이 되긴 하잖아요. 저희도 비싼 돈 들여서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아파트에 곰팡이 난다고 얘기를 해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창피해서 정말 말을 못하죠. 또 다른 입주자를 만나봤습니다. 박정순 씨는 새 아파트가 너무 춥다고 토로합니다.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면 가스비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 방은 1도리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바람 이제 그만큼. 가장 우풍이 심한 곳은 안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창틀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어 평소엔 늘 블라인드를 쳐놓아야 할 정도. 수건으로 창문 틈새도 막아놨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수건을 그럼 이렇게 끼워놓은 게 우풍도 맞고 결로 때문에도 끼워놓은 이거예요? 얘를 끼워놓으니까 아침에 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올라가는 것도 확실히 좋고. 결로가 생기는 건 안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거실 창문에도 매일 물방울이 맺히는 상황. 결로 현상이 지속되면서 새 집에 대한 박정순 씨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고 합니다. 분명 창문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초를 창틀에 놓고 지켜보는 등 건설사의 하자를 입증할 방법을 고민했다는 박정순 씨. 곰팡이는 괜찮아요? 곰팡이는 제가 계속 열었죠. 계속 열어놓으니까 곰팡이 필까봐 미리 문을 열어놓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부터 확인하고 문을 열어놓고 뒤에 베란다 문 열어놓고 그게 일인 거야. 하루 종일 열어놓고 나왔다 오고. 그러니까 너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지. 다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공사차장이라는 게 공식 입장은 그거예요. 결론은 생활 습관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생활 잘해라. 아니 겨울에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하고 저희도 인정하는 거 뭐냐면 바깥 창에 그러니까 창이 이중이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외창 내부가 습기가 차면 저희 이해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 안쪽 창에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거는 결로가 아니고 하자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문제는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심각한 소음입니다. 큰 도로에 접해 있다는 해당 아파트. 그런데 방음벽 일부분이 미시공된 채 뚫려 있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소음 기준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측정했을 때 65데시벨 미만. 우리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오후 5시경에 B아파트 단지 내 소음을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계속해서 65데시벨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사전 점검 당시 입주민들이 무려 3만 4천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해 큰 논란이 됐던 B아파트. 당시 건설사는 완벽한 하자 보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들으신 중에 요새 저희 집에 곰팡이가 지금 피고 있어요. 지금? 양쪽에.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하고 지금 이걸 뜯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결혼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지금 집이에요. 여기에 진짜 다들 그래. 우리가 왜 이러려고 새 집을 왔는지 이사를 왔는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준공 승인이 난 걸까? 감리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후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냈다는 건 아파트에 큰 하자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해당 아파트의 감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직접 확인한 단지 내 소음 문제 역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4,000건의 하자 신고에도 부적합 항목이 없는 건 왜일까? 담당 감리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을 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잔손보기로 해가지고 빨리 시공자에서 대처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을 뿐이라는 입장. 저희가 1개 현장 장관에 주문했어요. 2개 현장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비 철저히 할 거예요.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저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점검하고요. 안 된 거 있으면 저희 준공 안 시키려고 해요.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해당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준 지자체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자가 뭐 말씀같이 좀 정말 위해하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준공이 안 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일부가 아무래도 이제 건설공사 같은 경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좀 일부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시공이 덜 됐을 때는 사실 이 준공 승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아파트 준공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뭐 감리자 의견서하고 그다음에 각종 필증 확인하고 뭐 서류적인 걸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준공 때 뭐 샘플링을 해갖고서 몇 세대를 보긴 봐요, 이렇게. 그럼 몇 세대 정도 보셨어요? 그때가 저희가 한 뭐 6세대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기억에. 이게 지금 1,500세대가 넘는데 6세대 정도를 그 정도 보고 봐요. 이 승인을 내는 거예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컸던 아파트.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건 아닐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저희는 이제 그 서류가 왔었을 때 그 서류의 뭐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그 현장에 감리가 상주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단은 책임을 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류만 보고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 셈이나 마찬가지. 감리사와 지자체가 건설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허술하게 할수록 입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청주 아파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자 논란이 불거진 A건설사의 아파트. 반복되는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한 건설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이 집에 들어와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집인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많다고 보진 않거든요. 사실 공급한 거에 비해서. 전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세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 거는 분명해요. 전 세대가 다 그렇게 하자면은 정말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몇몇 세대가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대두시키고 부각시키고 언론화되면서 이게 점점 이제 큰 이슈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자 논란은 여전한데도 올해 무려 1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더 분양할 예정이라는 A건설사. 그런데 우리는 A건설사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제작진이 어렵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무려 43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던 A건설사. 2010년부터 4년 동안 총 76개 필지에 입찰을 신청해 24개 필지를 따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첨된 하나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회사 대부분이 A건설사 계열사였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총동원했던 겁니다. 심지어 입찰에 응한 29개 회사가 모두 계열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에 A건설사의 시공 능력 순위는 143위에서 22위로 무려 100계단 이상 상승했습니다.
2015년엔 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초우량 기업들을 칭하는 1조 클럽에 가입한 A건설사.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부분들이 좀 왜곡되고 막 기사화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고생한 거는 싹 다 묻혀버리고 완전 파렴치한 기업 아니면 막 부실한 기업 이런 식으로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죠. 하자는 일부 세대의 문제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건설사의 항변.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전 재산일지도 모를 거액의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꿈꿨을 입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할지 말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한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9번이나 상을 받았을 정도로 건설업계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부실 시공 논란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이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실 시공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건설사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새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하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누수, 타일 파손 등의 하자는 건설사들에 의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도 준공 승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골조 등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로 적발된 건설사들은 어떤 제재를 받고 있을까요? 2016년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던 부영건설. 당시 부영건설이 지은 아파트 벽면에서 곰팡이가 폈습니다. 갈라진 시멘트 사이에선 누수가 생겨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건설 중인 10개 단지 내에서 200건이 넘는 하자가 적발됐습니다. 2016년 10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그에게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6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창문이 전부 밀폐됐습니다. 여름에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창문 2개 뚫어줬습니다. 15층 안에. 매 층마다 창문을 뚫어줘야죠. 또 복도, 아파트 복도에 타일이 전부 묘산처럼 떴습니다. 밟으면 전부 깨집니다. 요즘 고치고 있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수준의 아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4, 50년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주택업을 한 지가 있는데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대형 회사들이 서민주택 안 합니다. 삼성이고 뭐 현대고. 근데 저희는 해왔던 거라 꼬리를 문 거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야단 맞는 건 각오하고 있고. 특별 점검 끝에 국토교통부는 부영건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철근 누락, 설계 기준 미달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서 2개월로 줄입니다. 부영은 이마저도 불복해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영건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영건설은 올해에도 22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 이후 3개월간 여러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전국 아파트는 9만 5천여 가구. 문제는 신축 아파트로 인한 입주민과 건설사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상황. 어떤 기준 이상의 화자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좀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사 중지도 괜찮습니다.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도 물론 시공사나 시행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강력한 조항들이 있어야지 건설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
우리는 부실 시공 아파트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문수환 씨는 한때 50억 원 가량의 자산을 소유한 잘 나가는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다 낡아 녹슨 컨테이너 박스와 고장 나버린 고물들 뿐입니다. 3년 전 그는 남은 건축 자재와 장비들을 팔아 마지막 공사 현장을 마무리한 후 건설업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 올라가 떠는 거 그거 남은 거예요. 이후 작은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문수환 씨.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처벌받더라도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지금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하고 한 몇 년 됐죠. 저기서 이사하고 이거 다 뺏기고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문 씨의 회사가 급격히 기운 건 2011년 한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은 이후였습니다. 아파트 골조 작업하고 대형 빌딩 공사하는데 골조만 하는 회사입니다. 잘 나갈 때 한 7, 80억에서 한 100억을 합니다. 근데 했는데 헐정마다 돈이 한 엄청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택공사를 하게 되면 미치질 않는데 왜 이렇게 미치나니까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 더 해본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망했고. 이상하게도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회사는 적자였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원청이 문 씨 회사에 3만여 개를 주기로 한 자재를 만여 개만 주는 등 물량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청은 문 씨가 해서는 안 되는 공사도 요구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체인 문 씨의 회사에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대규모 아파트 단열 공사는 물론 미장 공사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토목공사, 그럼 토목한택에서 토목면을 가진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토목은 미장공사는 미장면을 가진 사람한테 시켜야 되고 도장공사는 도장공사 면허 있는 사람한테 시키고 면허 있는 사람만 법에서 그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면허가 없기 때문에 하시면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거 내일 공고를 치려고 준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검침해달라고 이거 내일 공고를 좀 빠꾸 시켜버리고 그러고 이번 달에 내가 100원을 가져야 되는데 얘네들 한 70원만 주면 30원짜리 무릎 꿇고 넣어야 되잖아 돈 없는데 그렇게 계속 고통을 주니까 갑의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 씨가 무면허 시공을 했다는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2013년 9월 완공됐다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별로 공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동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동. 네. 이렇게? 이것도 한 5년, 20년 되면 개떡이 돼버리죠. 또 보세요, 이게 뭐 지금 이게 뭐래. 지어진 지 불과 5년 됐다는 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고정시켜 놓은 철근은 구부러지고 바닥에 깐 콘크리트도 깨져 부서지고 있는 상태. 콘크리트에서 이게 지금 이 바닥에 콘크리트 걸어 제대로 다져주면 이게 이렇게 크래가 이렇게 저거 안 되죠. 이거는 이게 깔고서 다지는 걸로 10번 다진 거 이건 안 다진 거란 얘기야.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문수환 씨. 선생님이 이제 하신 공사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다 지금 이거요.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옆에 그 발코니 부분에 그 단열 그거 다 우리가 한 거죠. 무면허로 방수 공사를 했다는 주차장도 살펴봤습니다. 이미 바닥 곳곳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열 공사 이런 거, 미장 공사 이런 거 좀 잘못해 놓으면은 지금은 괜찮아, 몇 년은 괜찮을 몰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해서 이제 하자가 생기는 거지. 아파트 크랙에 가갖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는 등 뭐 추운데 갈라지고 막 추위가 들어오고 막 그런 행위지. 그러니까 그걸 원칙적으로 그 전문가가 해야겠지. 또 다른 하청업체 대표들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원청의 갑질이 아파트 부실 시공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도업체가 큰 손해를 보고서 해주든지 아니면 부실 시공을 하든지. 많은 하청업체들이 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받을 거를 알고 70원을 받았어요. 100원짜리에 100명이 투입이 된다면 70원짜리는 몇 명이 투입될까요? 70원짜리에 100명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70명만 투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돈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럼 우리도 늦어져. 우리가 늦어지면 저기 설비, 방수, 특히 마감들도 늦어져. 근데 마감들한테 빨리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냐고요. 대충 해버리지. 핸드폰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핸드폰 하나 만들면 핸드폰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부속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도 여러 가지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뭐 5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두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알면서 이렇게 하청에 물량을 빼고 주는 거죠? 당연하죠. 마감업체들은 암만 해도 예를 들어서 A급을 써야 되는데 B급을 쓸 수도 있고. 도면 그대로 시공을 하잖아요. 도면 그대로 해야지 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전문가들 보니까 이게 설계가 이상한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사 중간에 이제 계속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하래요. 역시나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건설사가 어떻게든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다 보니 품질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실 논란의 핵심은 선분양 후 시공 제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양 대금이 다 들어오고 나서는부터 건설사가 하는 거라고는 원가 절감이고 시공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의 근본적인 이유가 선분양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가 이미 돈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품질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저가 자재를 써서라도 돈을 남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평균적인 공사 기간에 비해 반년이나 빨리 건설되었는데 입주 하자 보수 민원이 8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곳, 3만 6천여 가구. 하지만 대부분 경징계인 벌점 부과나 시정명령에 그쳤고 영업 중지 등의 중징계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1차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37대 1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2시간가량 기다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 입주 예정인 이곳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시공 후 아파트 내부 모습을 재현한 거실과 방을 둘러봤습니다. 예쁘고 깔끔하게 꾸며진 실내 공간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견본주택 곳곳에서 안내 문구가 발견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구의 제조사와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작은 경첩이나 외부 셰시도 실제 시공될 아파트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완공된 아파트의 모습은 견본 주택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기 전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견본 주택뿐입니다. 결국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입주 전 아파트에 하자는 없는지 대신 점검해주는 전문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사전 점검을 대행해주는 이 업체는 지난해 설립됐습니다. 입주 전 아파트를 점검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초창기에 비해 20에서 3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관 점검은 물론 각종 장비까지 동원해 일반인이 찾아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발견해주기 때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외기에 면한 벽체에 이제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창호나 이런 모서리 같은 데로 이제 틈새 마감이 제대로 돼서 이제 열순실이 없는지 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입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엔 라동까지 측정해준다는 업체. 반나절 동안 점검하면 최소 60여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하자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하자 개수는 한 130 개수 정도가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자가 계속 반복되는 하자는 저희가 번호 체킹을 안 하고 작은 스티커로 붙이게 됩니다. 하자 측정이 끝나면 발견된 부분에 일일이 스티커를 붙여둔다는 업체. 건설사가 하자를 모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둔다는 겁니다.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도 또다시 돈을 들여 하자를 점검하는 현실. 건설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못 믿겠다라는 거는 거의 내가 찾아서 내가 해야지. 건설사를 믿지 못해 사설업체까지 고용하는 건 집을 보지도 못하고 사기 때문입니다. 70년대 후반 이후 40여 년째 시행된 선분양 제도. 산업화 시기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다는 이 제도는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분양 제도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선분양제 폐해에 대해 주장해온 정동영 의원. 그는 선분양 제도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우리가 과자 한 봉지 살 때도 유통기한도 살펴보고 뭐 그러는데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물건도 안 보고 가잖아요. 근데 가서 만족하느냐면 대부분 불만족해요. 그 모델 하우스와 실제 가본 집 사이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이미 2016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팔아야지. 그래야 품질 경쟁도 일어날 것이고 서비스 경쟁 그리고 가격 경쟁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시작됐습니다. 2004년엔 공공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부실 시공 및 부동산 투기 등 선분양제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은 끝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관을 모아놓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한 로드맵이 땅땅했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 휴지조각처럼 나서 버렸으니까 다 된 것인 줄 알았던 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그만큼 막대한 어떤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죠.
2007년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업계가 주춤하자 후 분양제 시행은 1년 연기됩니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후 분양제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 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분양은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공사, 다시 말하면 건설사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죠. 왜?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공사를 해서 또 선분양을 통해서 그 공사 대금을 전체적으로 다 누가 냈다? 소비자가 냈던 거죠.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후 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사실일까? 2006년부터 서울도시공사는 후 분양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무리 없이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건축 단지의 주변 환경까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입주하고 난 다음에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선분양보다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후 분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양한 분양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고요. 민간 부분도 공공택지 우선 공급,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분양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을 통해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공정률 60% 단계의 후분양제는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공정률 60%면 건축물의 골조만 마감된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 분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8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건설사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마땅히 이 같은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한테도 그런 합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오줌 앞에 좀 그냥 때려줘.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엄마니까. 추정 60분에서는 2014년 이후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를 찾습니다.